아, 무슨 좀 이따 해보려. 기술 내가지고 있어. 네. 그러면 제27차 원내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 대선언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27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초에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1월 중순으로 당겨서 새해 국민께 새로 희망을 주는 상설협의체 또 통큰 협치를 실천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또 국정원법 개정 등 각종 개혁 법안이 시급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또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여야가 풀지 못한 각종 현안들이 산적하고 이를 조속히 해결해내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적지 않습니다. 선거 개혁을 포함해서 각 당들의 큰 의제들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열린 자세로 허심탄회하게 협의에 임해서 통큰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개혁의 의지가 진정으로 있다면 책임 있는 모습으로 통큰 양보를 통해서 협치를 결실 맺어야 합니다. 한국당도 자신의 주장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초당적인 협치의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기 개최를 통해서 2019년의 시작과 함께 큰 틀의 통큰 합의를 이뤄내는 협치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각 당의 조속한 응답을 촉구합니다. 채용부문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의 전체 회의가 계속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여야 간 합의됐던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특위위원장이 채용비리 국조를 사립유치원법 통과와 연계시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조계획서는 원내대표 합의에 기초한 것이며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립유치원법과 연계시킬 일이 도저히 아닙니다. 또 채용비리 근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며 핵심 정책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채용 비리를 생활적폐로 선정하고 부패 청산의 일환으로까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조특위의 회의조차 열지 않는 것은 채용 비리의 적폐를 보존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합의 정신을 어기고 원내대표의 권한과 약속을 허무는 일입니다. 국조특위는 조속히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국조계획서를 확정해야 합니다.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는 국민의 요구이며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도를 넘은 청와대 기강회의에 대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 해당 행정관이 어떤 사유로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문서가 어떤 경위로 분실되었는지, 사후 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서 국민께 알려야 합니다. 국정 운영은 시험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청와대 행정관 자리가 그런 업무 미숙련자가 개인 서류이든 공식 서류이든 서류까지 밖으로 들고 나가서 서류 가방을 분실할 정도로 무책임하고 개념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청와대 비서진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어도 너무나 넘어섰습니다. 담당 행정관의 부책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담당 행정관에 대한 지휘 책임 선상에 있는 담당자들에게도 엄중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무너진 청와대 내부 감찰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청와대의 내부 감찰 기능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법률에 따라서 1월 내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신속하게 임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캠프 출신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단계가 아닌지 인사 시스템에 다시 한번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19대 대통령 선거 백서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백서에는 당시 문재인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의 명부가 같이 수록되어 있는데 조혜주 후보자는 대통령 후보자 직속 조직인 특보단에서 공명선거 특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보단은 각 본부의 위원장, 부위원장급 인사들과 함께 별도로 명부가 정리되었음을 미루어 봤을 때 핵심 인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혜주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으로 추천되었습니다.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례상 상임위원회 맡기를 예정인데 상임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좌하고 소속 사무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요직입니다. 하지만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성상 가장 중요시되는 가치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임에도 불구하고 캠프 출신의 인사를 추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막장입니다. 헌법에서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도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때는 해임의 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을 정도로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특정 후보자의 캠프에서 특보단으로 이름을 올린 후보자가 과연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 공정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 자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온증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고 조국 민정수석은 민주화 시대에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며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를 포함한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법농단 사태 처리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이제 미온적입니다. 최근에 다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수사권 조정의 논의지는 자유한국당의 소명의 구성 비협조와 검찰의 미온적 태도, 법무부 장관의 개혁적 의지 부족, 이것이 부재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러 구실이 되며 수사권 조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시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인권보호기관이 검찰의 사법적 통조가 필요하며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 등 중요 범죄를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선행돼야 할 제도는 아니고 수사권 조정 이후에 실시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을 필요로 하므로 항상 인권 침해가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의 97%를 담당하고 초동수사를 하므로 인권 침해 빈도가 높을지는 모르지만 수사 사건 수 대비 비율은 검찰과 비슷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2005년에서 2014년에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사람만 해도 108명이고 국가인권위가 2016년 검찰의 자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촉구하게 됐습니다. 현재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하는 사건에서도 검찰은 부실수사 인권 침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경찰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 결코 낫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경찰 수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예방과 통제를 위한 제도는 반드시 만회하나 수사권 조정이 미온적인 일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 세계적으로 요구하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독점으로 검찰권 남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 검경 간의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반하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가능한 한 지양하고 검경 간 상호 견제와 함께 협력 관계에 기초한 민주주의 효율적인 수사 구조를 재정립하도록 하는 형사성법 개정안이 시급합니다. 2017년 9월 본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논조차 안 되고 있는 결정입니다. 독점 검찰권 후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은 국민의 70%가 수권 조정을 찬성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 사개특위도 조속히 활성화되기를 촉구합니다. 네, 보건복지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입니다. 내일 복지위는 강북 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황 보고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들에게 편견을 갖지 말라던 고 임세훈 교수님 사건을 계기로 의사에게 안전한 진료 환경을 보장하는 일명 임세훈법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 사회에 제기되었습니다. 복지부도 진료 실내 대피 통로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등 진료 현장의 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부 대응은 뒷북 대응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실 내 의사폭행 사건을 여러 번 경험하고 의료진과 환자 보호를 위한 임세훈법들을 이미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복지부 반대로 법안이 무기한 계류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폭력 사태를 직접 제재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며 특히 제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 전 지역을 담당하는 청원경찰과 안전전담요원을 배치하자는 내용입니다. 복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방안은 마련하겠지만 병원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법제화를 반대해왔습니다. 병원의 비용 부담은 적정한 규모 병원에 한해서 우선 의무화하거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고려하면 될 일이지 그것이 안전전담 인력 배치의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는 못 됩니다. 해당 개정안 통과는 하루가 시급합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 만들어서 이런 참사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조만간 해당 법안들이 다시 법안소에 상정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반대는 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태경 대변인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은 워마드를 범죄단체로 지정을 하고 운영자 강 씨를 공개 수배해야 합니다. 강릉 펜션 가스 사고 희생자를 조롱한 워마드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마드와 쌍둥이 단체라고 인식되고 있는 일베까지도 하지 않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적어도 일베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협조를 해왔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워마드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워마드가 유저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워마드 자체가 범죄 단체란 것을 의미합니다. 워마드가 그동안 자행했던 범죄를 제가 정리하고 분류를 해봤는데요. 오늘 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제 페이스북에 공개하겠습니다. 살인 예비 음모죄, 사자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성추행, 국기모독 내용은 태극기하고 우길기를 협상했다. 그런 많은 이야기합니다. 테러 위협, 협오 및 소수자 증오 등 온갖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범죄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대부분이 범죄를 모의하거나 실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때문에 경찰은 워마드 자체를 형법상의 범죄단체로 조속히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도피 중에 있는 그래서 우리 경찰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운영자 강 씨의 신원을 공개하고 공개 수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폴과 협력해서 이 관련자들이 법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만원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은 5.18 북한 특수부대 개입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지만원 씨는 노벨상을 주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일종의 얼굴 인식 기법이라는 걸 써가지고 당시 광주에 내려왔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이게 누군지 최초로 밝힌 사람인데요. 문제는 그 밝힌 사람들이 거의 모두 다 황당무계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10대였던 초등학생이었던 탈북자들까지도 특수부대였다고 정말 우스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탈북자들 강철환, 장진성, 박상아, 북한인권운동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은 80년 당시에 1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지만원 씨는 이분들이 광주의 특수부대로 잠입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탈북자들, 한국에 내려와 있는 탈북자들 수십 명을 광주 특수부대에 잠입했다고 해서 탈북자들이 집단적으로 지만원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걸어놓고 있고 탈북자 공적 1호가 바로 이 지만원 씨입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지만원 씨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5.18 진상조사위원으로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한국당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5.18 광주항쟁에 대해서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고 지만원 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과 별도로 지만원 씨 제발 좀 황당무계한 얘기 그만하시고 탈북자들한테 무릎 꿇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화 의원입니다. 어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상하한폭을 설정을 하면
노사를 비롯한 소상공인, 청년 대표 등이 참여한 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이원화 방식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2016년 11월 4일에 개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기본 모델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최저임금 제도 개선 전문가 TF에서 채택을 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들의 합의로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을 도출하자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협상을 할 때마다 노사 양측 대표들은 불만을 제기하며 퇴장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결국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행태가 반복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노사의 의견보다 정부의 뜻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간 무려 29%나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능했던 것도 이러한 결정 구조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서 무모한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주체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자영업자들은 무인 자동화나 인력 감소, 아르바이트 쪼개기로 대응하고 있어서 청년들은 극심한 아르바이트 구직난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구청 겨울방학 아르바이트생 453명을 모집하는데 무려 16,229명이나 몰렸다고 합니다. 35.8대 1의 경쟁률입니다. 지난 8월 14대 1에 비해서 2배 이상 치솟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아르바이트인 편의점 일자리도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2016년에 모집 공고 때는 3, 4일 동안에 2-3명이 지원했는데 이제는 하루에만 15명이 몰린다는 언론 기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업장에 남게 된 아르바이트생들의 급여나 근무 환경이 개선된 것도 아닙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서 오히려 급여는 줄어들었고 이전에 2명이 하던 일을 이제는 혼자 하게 돼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올라서 본인들의 가처분 소득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1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큰 외식 물가가 3.1%나 급증하는 등 서비스 물가가 1.4% 올랐습니다. 주유수당을 포함한 최강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제가 입법 발의하고도 2년 이상 지나서 한참이나 늦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두고 대단한 해결책인 양 홍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여러 번 제안한 바대로 올해 최저임금 도입을 하반기로 미루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는 결자해지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예, 추가로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공익위원을 선임했던 방식으로만 한다면 결국 성격만 달라질 뿐 기존의 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은 위원들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래서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최저임금 개편, 체계 개편안 추진하면서 위원회의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예고된 형사재판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해도 모자랄 마당에 본인의 회고록에서 망언과 다름없는 기록을 하여 기소까지 되었는데 갖가지 핑계로 재판을 회피하였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께서 전두환은 민주화의 아버지라는 말을 남겨 국민들의 분노를 넘어 허탈한 웃음까지 준 망언 중에 최악의 망언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전 대통령에 대한 부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전 대통령을 강제 부인해서라도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엄격한 법의 원칙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그에 앞서 전 대통령은 스스로 성실히 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18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본인의 회고록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앞서 하태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2018년 9월 14일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구성되는 날로부터 2년간의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차일피일 위원을 선정하고 추천하는 것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회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조속히 위원회 선정을 추천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고 미룬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간 활동을 하기 때문에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한국당은 조속하게 위원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